그 외부와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역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소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이런 그 두 사람의 얘기가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타당하고요.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이분들이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학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건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해석 부분에 가서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얘기가 과연 그러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리를 다른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론을 만들려고 하고 개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러미 벤담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개념과 이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 학자들이 하는 일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제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후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면서도 뭔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게 무슨 것인지 해석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걸 이론으로 이제 우리가 끌고 온다면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전제가 되는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설에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론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후설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단지 우리는 개방적으로 이론이 계속 틀리고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포퍼의 입장을 굉장히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하이데거가 후설에 대해서 제기한 바로 그 의문입니다. 과연 판단 중지가 가능한 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참조점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론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이제 그 이론이 틀릴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계속 판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책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 중지에서 해야 되는 걸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단을 정지하고 정책을 만드는, 어떤 정책이든지 우리가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이론적인 기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아니면 뭔가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가 모르는 뭔가 영향을 받아서 이게 상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억셉트하면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김태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약간 모자라기는 하지만 해석할 수 있는 참조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상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태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합의된 영역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얘기되고 있는 그 코어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조차도 뭔가 상대적인 상대성의 개념에 기반을 해서 다 자기 이론에 기반한 게 아니고 자기 인식에 기반해서 해석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누구나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하지만 그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전부 다 이상하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후설의 이론을 전부 다 동의를 저는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는 다 이제 할 수 있겠지만 후설의 입장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책이나 이론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와서 좀 빌드업 시켰던 그나마 믿을 만한 아니면 프로저블한 그런 이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좀 더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좀 그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반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설하고는 제가 후설한테 반기를 들긴 좀 그렇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는 정말 내가 말하는 게 그럼 정말 내가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발을 딛고 믿을 만한 뭔가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우리가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동안 겪어왔던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한 건덕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런 경험의 축적에서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는 흡설처럼 우리가 내가 아닌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정책을 만들거나 정부에서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뭔가 경험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좀 공부해온 이론 그게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올바른 해석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후설에 대한 얘기는 몰라도 다른 걸로 서글픈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귀동냥 하면서 현상학 좀 들었고 90년대 중후반쯤에 한번 뭣도 모르고 글을 한번 썼는데요. 그 인연으로 이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당신 그때 공부했었으니까 와서 해봐라.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고 좋은 분야이긴 한데 그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어려운 분야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읽으면서 느낀 것은 최대한 쉽게 쓰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철학 쪽에서도 현상학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들끼리만 읽으려고 쓰는 글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서공룡 선생님은 그래도 같이 좀 알아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행정학계에서 또 이런 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끼게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거는 저도 지금도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 뭐냐면 이제 다른 분야의 그 이론을 공부하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행정학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적인 함정, 지적인 늪 이런 데 빠져서 그쪽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막상 이쪽 행정학 쪽에다 그 개념을 이렇게 좀 풀어나가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인데 아마도 그 발표자께서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느낌을 이 글을 통해서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한 3가지 정도 꼭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차피 이게 이제 논문으로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현상학과 정책 이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공영어 선생님께 제언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문 구성인데요. 사실은 좀 제가 하도 오랜만에 이런 글을 봐서 그런지 논문의 목적이 뭔지를 제가 좀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순하게 현상학적인 정책 개념, 아니면 정책 연구의 논리, 그걸 제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그 과학적 정책 연구에 대한 어떤 비판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그 현상학을 방법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방식으로 현상학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논문이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고통스럽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현상학의 이해를 위해서 후설과 하이데거와 썰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각각의 파트, 그러니까 후설에 대한 설명, 하이데거에 대한 설명, 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상당히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리된 이론이나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논문 안에서는 그 다음을 대비하는 수순일 텐데, 거기에서 이 논의가 다음에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리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렇게 제가 좀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독자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왜 현상학을 이야기하면서 후설, 하이데거, 썰, 이 세 사람을 선택해서 소개를 하는 건지, 그 선택의 논리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이게 뭔가 좀 설득력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목을 받았을 때는 후설, 하이데거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슈츠, 알프레드 슈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썰은 사실은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예를 들어 선언성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집단 의식이라 또는 집단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컨셉들이 정책 연구에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후설의 선언성 개념이라든가 하이데거 해석 개념, 그 다음에 썰의 집단 의도성 개념이 정책 연구나 정책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론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논리를 제시한다면 그런 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제 정책 연구나 정책 개념, 이론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제가 읽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좀 길을 좀 잘 깔아놔줬으면 뒷길을 가는데 좀 편했을 텐데, 앞에 있는 길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뭘 하고자 하는 얘기인지를 이제 제가 눈치를 채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배려를 하는 쪽으로 서술을 좀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논문 구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안 그래도 어려운 현상학을 접근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논문 구성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현상학하고 이거를 우리 정책 연구를 접합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이제 숙제인데요. 당연히 이제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은 당연히 우리가 좀 디벨롭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다 동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자께서, 발표자께서는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을 뛰어넘어서 현상학을 다른 방식으로 좀 접목시켜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현상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내부에 어떻게 보면 존재론이라든가 실존론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그 하이데거를 끌고 오셨고, 푸설은 주로 이직론을 많이 얘기하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이제 생활세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하이데거하고 푸설과 이제 개인적인 그 스승과 사제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발표되지 않은 푸설의 그 생활세계 개념을 이제 이렇게 슬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그런 현상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상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존적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실존적인 방식을, 실존주의적인 방식, 해석 방식이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정책 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까 김 교수님도 질문을 했지만 현상학과 존재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라는 게 현상학에서는 주관적 구성물, 다시 말해서 이제 의식의 성취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런 구성작용과 별개로 적이 존재하는 것, 실제로 저쪽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존재하는 거냐, 존재하지 않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존재가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대상이 없는 의식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없는 의식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또 현상학의 기본 명제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배치되는 거고 현상학의 기본 논리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그 정책의 본질에 대한 그 컨셉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때 중요한 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제가 그 현상학을 예전에 좀 이렇게 귀동냥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식이라는 게 이제 개인 레벨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도 정책을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집단 의식화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개인 레벨에서의 의식작용이 집단적인 의식작용으로 디벨롭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설명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그 서울대학교 그 김홍우 교수님이 예전에 그 알프레드 슈츠를 가지고 공론장 내지는 생활세계 공론장 논의를 좀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그 역시 현상학적으로도 그런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해낼 수 있는 논리가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깊게 해명이 되면 이게 정책 분야에서 우리가 충분히 뭔가 할 얘기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상학과 해석학의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를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해석학은 또 해석학 나름대로의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 정책 연구를 현상학 쪽이 아닌 해석학 쪽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어렵지 않고 편하지 않을까. 쉬운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린다면 그 사홍명 선생님이 사실은 행정학계에서 드물게 현상학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선생님의 글들을 추적해온 결과로 보면 두 가지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푸설, 하이데거, 썰, 슈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열해서 뭔가 이렇게 개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하나하나의 학자의 키워드를 잡아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천착하는 그런 연구가 향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접근하는 이런 글 방식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현상학에서 키워드들을 몇 가지 출연해서 가령 지향성이라든가 간주관성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그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내고 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정책의 다양한 개념들을 개념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준다면 상당한 기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은 오늘 발표한 분 말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발표 마치겠습니다. 앞이나 보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 답변하시는 두 분께서는 간략하게 질문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질문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우리 이근주 교수님하고 김태훈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두 분이 굉장히 완곡하게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아마 묻고 싶은 게 그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SDA 기법을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처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게 기여를 하면 아마 그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상도 맥락도 봐야 될 것 같다. 또 이게 뭐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도 있는 거다. 또 WTA도 상이하다. 또 뭐 노인들만 있는데 이게 모빌라이즈 하는 것이 가능하냐. 예, 두 분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실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처음에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법이 답변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거꾸로 보면 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두려워서 또 거꾸로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너무 없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약간은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달리해서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 분 감사드리고 이게 뭐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논문입니다만 논문으로서의 완결성을 지니려고 한다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해주신 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제가 아직 학문이 좀 너무 일천한 것 같고 아마도 저보다는 우리 저 노아준 교수님이나 옆에 있는 이근영 교수님, 이근주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답변을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비켜가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미식의 결과가 김태형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존재와 인식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고요. 존재와 인식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것 그것이 이제 자기 참조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로 표현되는 것들이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냥 단지 법으로 정해진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뭐냐 실제 삶에서의 반응이 뭐냐 이런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유 교수님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코멘트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려야 될 거는 호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이 틀릴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된다. 이건 사실은 헛설로 말하자면 나의 이론이 편견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라는 것도 망각하는 자기 망각에 빠질 위험 그걸 계속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판단 중지를 한다는 것도 일단 내 이론을 내려놓지만 그 다음에 다시 감각 자료 자체 주어진 자료 자체에서 내가 그것을 의미를 해석해보면서 구성해보면서 그것의 본질을 파악해보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이론이 맞았구나 또는 조금 틀렸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퍼의 주장이랑 후설이나 하이데거의 주장이 반드시 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정책하려면 판단 중지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항상 우리가 편견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객관적인 걸로 착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그러면서 내 지평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그 지평윤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 교류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생각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 중지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열린 생각. 그래서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그 해석 순환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 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좀 더 건전한 해석 순환, 좀 더 열린 그런 개방적인 해석 순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판단 중지가 아니고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또는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합쳐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경험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후설이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 그럼 도대체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뭐냐에 관한 겁니다.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프라이머리를 출소하는 것도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고 할 때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호영 교수님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제 글에 대해 가지고 정책학부나 여러 글들에서 그 심사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분으로부터도 제가 듣지 못했던 참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킨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집단 의식하는가 거기에서 지금 슈츠 말씀하셨는데 저도 슈츠는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좀 많은 부분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지금 이렇게 끌고 오지는 못했고 슈츠보다는 오히려 그 가핑켈, 쇼터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구성주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공유하게 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슈츠랑 가핑켈 이런 사람들 같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각자가 생각의 주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개념, 비슷한 관념 그런 것이 빠지게 되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정책 현상을 설명할 때 훨씬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아주 좋은 글을 발표해 주시고 또 신준석 교수님께서는 나하고 상당히 비슷한 분야인데 그것을 실제 정책 사례하고 관계시켜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홍영 교수님의 그런 그 학교에서 뭘 담당하시는지 학생들이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분 토론자들께서도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시고 이동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셔서 발표자들께서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이 주제에 대해서 방청석에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좋은 토론을 해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